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면 차라리 가지 않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앞두고 대다수 학생들이 태국을 선택하던 때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던 그녀는 결국 할아버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열정적인 한국 알림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애비라고 합니다. 올해 17살,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취미도 있지만 특별한 재능은 없는 평범한 학생이죠. 친구들은 저를 조용하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늘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요. 그저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어요.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책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고등학교. 저는 오늘도 창가 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문화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브래드쇼 선생님은 칠판에 일본과 태국이라는 단어를 크게 썼어요. 태국은 아름다운 해변과 독특한 문화로 많은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번 학기 문화 탐방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교실 안은 금세 들떠있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꼭 가보고 싶어. 태국 해변에서 수영하면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아. 친구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도 옆자리 친구와 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죠. 그때 뒷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어때? 뒤돌아보니 늘 책을 읽고 있던 리아였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드쇼 선생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한국도 좋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일본과 태국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흐려진 게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 게시된 공지를 보러 갔어요. 아시아 문화 탐방, 태국 대 한국. 의외로 한국도 선택지에 있었네요. 하지만 신청서에는 이미 태국 쪽에 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쪽에는 단 한 명, 리아의 이름만 덩그러니 써 있었어요. 한국에 왜 가려고 해? 점심시간에 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리아는 샐러드를 포크로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나오는 풍경이 정말 예뻐 보여서. 그리고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야. 더 알고 싶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리아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태국 가는데 혼자 한국 가는 거 아쉽지 않아? 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다수가 선택한 길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궁금한 건 한국이야. 그날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다가 문득 리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리아처럼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아무도 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정말 일본과 태국만큼 볼거리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서랍을 정리하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낡은 앨범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 옆에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1951년 한국전쟁, 나를 구해준 어린 소년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위험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도와준 사람일까요?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용기 있는 눈빛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한국 전쟁 사진을 봤어요. 거기 있는 소년은 누구인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오, 애비. 그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란다. 최전선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나를 숨겨주고 치료해줬지. 이름도 모르지만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해 거의 배운 적이 없었는데 제 가족의 역사는 그 나라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결심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리아를 만났어요. 리아, 나도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리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제이든이 지나가다 우리 대화를 들었어요. 너희 둘 다 한국 가려고? 나도 사실 관심 있어. 조용하던 제이든이 이런 말을 하니 놀라웠죠. 태국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갈 것 같아. 한국이 더 경제적이래. 셋이서 한국 문화 탐방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브래드쇼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 세웠어요. 애비, 정말 한국에 가려고 하니? 태국이 관광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고 볼거리도 많을 텐데. 선생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우리의 선택을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네,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 대답에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태국을 선택했으니 한국 코스는 취소될 수도 있어. 저희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리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문화 탐방 준비를 위해 함께 도서관에 가기로 했거든요. 리아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리아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한국 가는 걸 반대하셔. 위험하대. 의아했어요. 한국이 위험하다고? 왜? 리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보낸 뉴스 링크야.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화면에는 한국과 북한의 긴장 관계를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 리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걱정하셔. 도서관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태국도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어. 최근에 관광객 대상 범죄 뉴스도 있었잖아. 제이든이 합류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한국에 대한 책을 몇 권 펼쳐놓고 있었어요. 우와, 이거 서울 야경이야? 정말 멋있다. 제이든이 사진책을 가리켰습니다. 도쿄나 방콕의 사진은 학교에서도 많이 봤지만 서울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밤하늘에는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죠. 우와, 이런 곳이었구나. 리아가 다른 책을 펼쳤어요. 여기 봐. 한국은 IT 강국이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엄청 높대. 제이드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도 운영한대.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한국의 안전지수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밤에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후기도 많았어요. 할아버지에게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 문화 탐방을 가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애비, 정말 좋은 선택이구나. 한국은 내 기억 속에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 꼭 가보렴. 그리고 그 소년을 도와준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에게도 알려주렴. 다음 날 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학교에 왔어요. 엄마랑 크게 싸웠어. 한국 가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고. 리아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볼거리가 많은지. 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보여드렸어. 하지만 뉴스에서 본 이미지가 너무 강하신가 봐. 그때 제이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직접 가서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리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맞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진실을 전하는 거야. 리아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브래드쇼 선생님은 문화탐방 최종 명단을 발표했어요. 태국 코스는 20명, 한국 코스는 3명이네요. 교실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이서 어떻게 문화탐방을 해요? 누군가 놀리듯 물었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애비, 리아, 제이든 정말 한국 코스로 확정하는 거죠? 우리 셋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태국에는 유명한 사원도 많고 해변도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볼래요? 제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어요. 모두가 가는 길이 항상 최고의 길은 아니잖아요.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브래드쇼 선생님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국 코스도 진행하도록 하죠. 교실을 나오는데 몇몇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태국이 훨씬 재밌을 텐데. 그냥 튀고 싶은가 봐.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리아와 제이든의 모습을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소년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태국의 해변에서 놀겠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권을 챙기며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만나게 될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자. 비행기 창문 너머로 드넓은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다. 리아가 탄성을 질렀어요. 제이드는 공항 천장의 구조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설계 정말 멋있다. 태양광 패널도 설치되어 있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긴 줄이 보여 한숨이 나올 뻔했는데 놀랍게도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어서 줄이 금방 줄어드네. 제이든이 설명해줬어요.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깨끗한 화장실과 곳곳에 설치된 여행자 안내 키오스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키오스크 화면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정말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네. 리아가 놀라워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로 바뀌었어요. 와, 정말 깨끗하다. 제 말에 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안 보여.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환승했어요. 역사 내부는 밝고 깔끔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자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비켜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와, 여기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하네. 제이든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를 못 찾아 헤매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놀랍게도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네, 3번 출구를 찾고 있어요. 그분은 웃으며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영어 공부 중이에요. 연습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와, 이 방 진짜 깨끗하다. 리아가 창문으로 달려가 바깥 풍경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여.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인가?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호텔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에 영어 설명이 함께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불고기 먹어볼래?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래. 제이든이 제안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 양에 놀랐습니다. 주문한 불고기 외에도 여러 작은 반찬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이게 다 포함된 거야? 가격은 그대로인데? 리아가 놀라워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국이었으면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기 무서울 텐데. 리아의 말에 공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안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었어요. 우와, 이 컵라면 종류가 엄청 많다. 제이든이 신기해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야. 인천공항부터 놀랐어. 리아가 말했어요.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강해. 밤에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고 창밖으로 빌딩 숲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터였다니 믿기지 않네.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설렘에 잠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브래드쇼 선생님의 말처럼 태국에 갔다면 화려한 해변과 사원을 보았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질서, 안전, 친절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은 경복궁에 가기로 했지? 리아가 물었어요. 응. 한국의 전통 궁궐이래. 가장 크고 화려하다고.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지하철로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웅장한 궁궐 정문이 보였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리아가 감탄했습니다.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과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 AR 체험도 있네. 해볼래? 제이든이 안내판을 가리켰어요. AR 기기를 대여받아 궁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기기를 통해 보니 텅 빈 공간에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 궁녀들이 나타났어요. 와, 이게 왕이 앉았던 자리구나. 500년 전 역사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역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니. 리아가 말했어요. 궁궐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나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오늘은 궁중 요리를 맛보자. 옛날 왕이 먹던 음식이래. 화려한 색상의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오색나물, 갈비찜, 전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졌어요. 맛도 정말 좋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다던데.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경복궁 옆에 있는 한복 대여점을 발견했어요. 한복 입고 궁궐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 리아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랐어요. 저는 하늘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리아는 보라색, 제이드는 남색 한복을 골랐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로 돌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생각보다 편하기도 하고. 리아가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며 돌아봤어요. 한복의 선이 정말 아름다워.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나 봐. 제이든이 팔을 움직여보며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한국인들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웃어주셨어요. 몇몇 분들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복 입으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녁이 되어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데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돗자리를 펴고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문화도 있구나. 강가에서 피크닉처럼. 제이든이 말했어요.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피였습니다. 애비, 태국은 어때? 나는 지금 방콕에 있어. 소피에게 우리가 한국에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진짜? 재밌어? 응, 정말 놀라운 경험이야. 생각보다 훨씬 발전됐고 안전해. 잠시 후 소피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일이야. 미얀마 인근에서 강진이 발생했어. 방콕의 중국 시공사 건물이 붕괴됐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친 사람 있어?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현지인들이 중국 자본과 부실 시공에 화가 많이 났어.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소피의 다음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콕이 아니라 작은 베이징 같아. 중국 관광객도 너무 많고 중국 기업들이 도시 곳곳에 진출해 있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진 불빛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해. 서울은 무척 조용하고 질서 정연해. 소피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3명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국을 선택했다면 지금 우리도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
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제이든이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사진 속 소년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내일은 명동에 가보자. 쇼핑도 하고. 리아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경험을 일기에 적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다. 경복궁의 웅장함과 AR 기술이 만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했다. 한복의 아름다움도 느꼈고 한강의 평화로운 밤도 보았다. 태국의 상황을 들으니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껴진다. 오늘 밤 서울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리아와 제이든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빨리 준비해, 애비. 오늘은 명동에서 쇼핑하는 날이잖아. 리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한국식 아침밥도 정말 든든하네. 제이든이 김치와 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활기찬 거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다. 거리 양쪽으로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이 즐비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대. 엄마 선물 사야지. 리아가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제품은 한국 특유의 발효 성분을 담고 있어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쇼핑을 하며 거리를 둘러보는데 제이든이 작은 간식 가게를 발견했어요. 저기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가게에 가보니 꼬치에 끼워진 떡을 매콤한 소스에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라고 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떡볶이를 맛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해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야. 리아가 좋아하며 말했어요. 쇼핑백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리아가 얼굴색이 변하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 휴대폰이 없어. 리아의 외침에 우리도 당황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어? 제이든이 물었습니다. 아까 화장품 가게에서 사진 찍을 때, 근데 그 뒤로 여러 가게를 들락날락했으니 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 사진도 다 들어있고 발길이 닿는 대로 다시 돌아다니며 찾아봤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대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이름은 지혜예요. 도와드릴게요. 우선 근처 경찰서 가서 분실 신고부터 해요. 지혜의 안내로 가까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분실 신고를 받아주셨어요. CCTV 확인해 볼게요. 명동은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찾을 확률이 높아요. 불과 10분 만에 경찰관이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한 시민이 떡볶이 가게 앞에서 휴대폰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네요. 지금 연락해 볼게요. 리아의 눈에 안도의 빛이 돌았어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 확인되다니. 20분 후 한 중년 여성이 경찰서에 휴대폰을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가게 앞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죠. 리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꽤 높아요. 사람들이 주운 물건을 꼭 신고하거든요. 제이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국이었으면 거의 포기했을 텐데 정말 놀랍네요.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 같이 할래요? 근처에 맛있는 한식당이 있어요. 우리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식당에서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대학에서 뭘 공부해요? 제가 물었어요.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다양한 나라 친구들 사귀는 걸 좋아해서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혜는 정말 친절하고 지적인 친구였어요.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봤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일정을 이야기하자 지혜가 제안했어요. 내일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찜질방도 가보고 한강 야경도 보여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명동을 더 둘러봤습니다. 리아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무 신기해. 미국이었으면 절대 찾지 못했을 거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 제이든이 말했어요. CCTV 신고 시스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거겠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내일 어떤 한국을 보여드릴지 기대되네요. 오후 2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지혜와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야. 현대적이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이 있어. 리아가 말했어요. 제이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휴대폰 찾은 경험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30분 만에 해결되다니.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70년 전, 그 소녀는 할아버지를 신뢰하고 도왔구나.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걸까? 내일은 지혜와 함께 또 어떤 한국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호텔 로비에서 지혜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찜질방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리아가 궁금해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직접 가보면 이해될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혜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세종문화회관이에요. 클래식 공연이 자주 열리죠.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수건과 옷을 빌려줘요. 안에서는 휴식, 목욕, 사우나를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지혜의 설명에 따라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우와, 이렇게 다 같이 옷을 갈아입는 거야? 리아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세대를 넘어 여성들이 함께 대화하고 쉬는 공간이죠.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넓은 공간에 여러 종류의 방이 있었습니다. 이건 황토방이에요.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면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방에 들어가니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 정말 편안하다. 제이드는 남자 구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식당 구역에 가볼까요? 찜질방 음식도 특별하거든요. 식당에는 여러 테이블에 가족, 친구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함께 먹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가족 문화가 아직 살아있어요. 지혜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세 세대가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주문했어요. 이게 찜질방의 별미인 계란이에요. 특별한 방법으로 쪄서 더 맛있죠. 딱딱한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먹는 음식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찜질방은 한국인의 휴식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온종일 쉴 수 있죠. 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아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공동 공간에서 어떻게 그렇게 질서를 유지해요? 시끄럽지도 않고.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찜질방을 나와 다음으로 간 곳은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저렴하지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죠. 떡볶이, 순대, 튀김 등 여러 음식을 주문했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여학생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음식 맛있나요? 간단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도 대학생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누네요. 리아가 말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이죠.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시장은 활기찼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작은 떡을 건네주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 맛있게 드세요. 돈을 내려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정이에요. 한국의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시장을 구경하다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 여행, 서울 여행 정말 놀라운 경험 중이에요. 불과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북한 옆인데 안전해? 그거 다 포장된 거 아냐? 진짜 한국은 더 위험할 텐데. 댓글을 보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혜에게 보여주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접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한국을 보여주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에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버스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앉아 있어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와, 버스가 정말 깨끗하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용해? 한강공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방송했습니다. 보세요. 밤 8시인데 가족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있어요. 여성들도 혼자 걸어 다니고요. 카메라를 천천히 돌려 한강과 빌딩의 야경을 보여줬어요. 서울은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예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때 소피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애비, 우리는 지진 때문에 거리에서 자고 있어. 네가 옳았어. 방송을 마치고 지혜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찜질방, 분식집, 시장. 진짜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어요. 서울의 밤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찜질방에서의 휴식, 분식집에서의 만남,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정,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갔더니 지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어요. 서울의 밤을 제대로 경험해봐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리아가 궁금해했어요. 우선 북촌 한옥마을부터 가볼까요? 전통 가옥들이 보존된 동네예요. 지하철을 타고 북촌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와, 이런 곳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 기와 지붕에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고 돌담길을 따라 걸으니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이 한옥들은 수백 년 된 건물들이에요. 지금도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지혜의 말에 놀랐어요. 정말요? 이런 오래된 집에서 현대인이 살 수 있나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되었지만 외관은 전통을 보존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전통은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예요.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셨어요. 이건 대추차예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독특하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한옥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북촌을 구경한 후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전통 공예품과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거리예요.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하다가 한 공예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깎아 작품을 만들고 계셨어요. 5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지혜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노련했고 작품 하나하나에 혼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장인 정신이 아직 살아있네요. 제이든이 감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혜가 말했어요.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해볼 시간이에요. 지혜의 안내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타볼 거예요. 작년부터 운행 중인 최첨단 교통수단이죠. 정류장에 도착하니 미래적인 디자인의 버스가 서 있었어요. 와, 운전사가 없어. 리아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운전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율주행 기술 중 하나죠. 버스에 올라탔어요.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모든 좌석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다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네요. 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쪽에는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 다른 쪽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발전이구나. 제이든이 감탄했어요.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졌다는 게 느껴져.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발전했죠. 버스는 한강변을 따라 달렸어요. 강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문득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이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한 소년이 할아버지를 구해주셨죠. 사진을 지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7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터였어요.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집을 잃었죠. 그런데 지금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롭고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건 한국인의 끈기와 열정 덕분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자율주행 버스는 조용히 밤길을 달렸습니다. 이 버스에는 운전사가 없지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안정감이 느껴져요. 리아가 말했어요. 기술을 신뢰하는 사회, 그게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늦은 밤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네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한강공원에서 작은 피크닉을 하면 어떨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추억으로요. 모두 좋다고 했어요. 리아, 내일 엄마에게 영상 통화해보는 건 어때? 직접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걱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이든의 제안에 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직접 보면 달라질지도 몰라.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혜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거의 배운 적이 없었는데 직접 와보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따뜻한 나라일 줄 몰랐어. 호텔에 도착해 지혜와 내일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의 사진 속 소년이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니 그 변화의 여정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그리고 안전한 거리. 게다가 그 속에서도 전통과 정을 잃지 않은 사람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나라였어요. 내일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호텔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는데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후 4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작은 송별 파티를 준비했어요. 리아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엄마에게 영상통화할 거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오전에는 남은 쇼핑을 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할아버지께는 이 전통차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고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 만남, 경복궁에서의 한복 체험, 명동에서의 휴대폰 분실 사건, 찜질방과 분식집에서의 일상 체험,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 모든 경험이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리아의 말에 3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4시, 약속한 대로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작은 돗자리와 간식, 음료수를 준비해 두었어요.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줘서 고마워. 제가 감동스러워 말했습니다. 한강변에 앉아
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가족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아, 지금이 좋은 타이밍 같은데 엄마에게 영상통화 해볼래? 제이든이 말했어요. 리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지금 한국에 있어. 리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네가 걱정돼서 밤잠을 설쳤어. 거기 정말 안전한 거니? 리아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아는 카메라를 돌려 한강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지금 보여줄게. 여기 한국이야. 화면 속에는 평화로운 한강공원의 모습이 담겼어요. 웃으며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부부,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저기 봐.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산책할 수 있어. 정말 안전해. 리아가 카메라를 길 안내를 해주던 아주머니 한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가족들에게로 돌렸어요. 엄마, 여긴 당신이 말한 그런 나라가 아니야. 리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리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리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에는 엄마도 같이 와요. 내가 가이드 해줄게. 전화를 끊은 리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내 선택을 인정해 주셨어. 우리 모두 기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 위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지혜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쉬움 속에 마무리했습니다. 지혜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꼭 다시 한국에 와주세요. 그때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지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며 내일 귀국 준비를 했어요. 정말 떠나기 싫다. 리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 했어요. 다음에 오면 꼭 할아버지의 그 소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행 일기를 정리했어요. 한국은 단지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미래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학교에 돌아오자 친구들이 태국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태국 해변이 정말 예뻤어. 사진 찍어왔지. 나는 코끼리 타고 정글 투어도 했어. 우리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는 한국에서 뭐 했어? 재미있었어? 브래드쇼 선생님의 아시아 문화 수업 시간 여행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태국팀의 화려한 사진과 이야기가 끝나고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단지 발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제 진심 어린 발표에 친구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인천공항부터 자율주행 버스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회의 신뢰 시스템이었습니다. 리아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30분 만에 다시 찾을 수 있었거든요. 리아가 함께 나와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요. 제이든도 기술적인 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무료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곳에 있고 결제 시스템도 편리하죠.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래드쇼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나도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네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 문화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많은 학생들이 가입했습니다. 한 달 후 교장 선생님이 특별 발표를 했어요. 우리 학교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방과 후 브래드쇼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애비, 정말 고마워. 내 발표를 듣고 나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선생님의 솔직한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할아버지, 한국에 다녀왔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습니다. 그 소년을 도와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정말 기쁘구나.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직접 보기 전엔 알 수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 진실을 만났고 이제는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할아버지를 구해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더 찾아볼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 줄 수 있는 작은 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국영방송 CCTV에서 공개된 7분짜리 한국 영상이 퍼지며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해당 영상은 당초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실태를 밝히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이 방송이 오히려 10억이 넘는 중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인의 한 유학생의 반박 영상이 웨이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유학생 리웨이입니다. 서울에서 3년째 영상 디자인을 공부하며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와 정우, 오빠는 결혼식 준비를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청첩장 샘플과 예식장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네요. 정우, 오빠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에 겨워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한테 이번 주말에 말할 거예요. 걱정되긴 하지만 당당하게 말할래요. 한국인과의 결혼이란 중국에서는 아직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우 오빠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CCTV, 한국 실태 폭로 생방송 특집 편성. 순간 카페 TV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모아 특집으로 방송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인들의 외국인 차별, 특히 중국인에 대한 편견만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몇몇 손님들은 TV를 노려보며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자기네나 잘하지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정우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알잖아.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베이징에 계신 어머니도 이 방송을 보게 될 테니까요. 어머니는 항상 국영방송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계셨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간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정, 그리고 지금 TV에서 보여주는 왜곡된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정우 오빠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아주머니,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님, 그런 기억들이 영상 속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빠, 엄마가 이거 보면 어떡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 오빠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우리가 보여주면 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방송 하나가 제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를요. 그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베이징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싸늘했어요. CCTV 방송을 보셨던 겁니다. 리웨이, 너 제정신이니?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방송에서 보여준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한국은.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지금 영상 다 봤어.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머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CCTV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몇몇 중국인 차별 사건들만 편집해서 마치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던 거예요. 엄마,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정우 오빠는 다른 사람이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혼 절대 안 돼.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결혼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우리 딸이 아니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화목했고 어머니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단 7분짜리 방송 하나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 여기 베이징에 얼마나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거기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분노 속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우 오빠는 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한 듯 했어요. 전화를 끊자 오빠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우리 엄마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오빠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한쪽에는 20년 넘게 저를 사랑해주신 어머니가 계셨고, 다른 한쪽에는 제 인생의 새로운 행복, 정우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짓으로 가득 찬 7분짜리 방송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우 오빠의 부모님은 어땠냐고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국적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이 좋으면 됐지라고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설날에는 한복을 선물해 주시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두 가족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CCTV에서 보여준 한국은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정우 오빠의 품에 안겨 잠든 그날 밤, 꿈에서도 어머니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진실을 보여드리겠다는,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리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우 오빠는 제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날이었지만 강변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절연하겠대요. 결혼 비용도 절대 안 도와준다고 했어요. 정우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결혼식 작게 해도 괜찮아. 비용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건 어머니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CCTV 방송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였어요. 오빠, 그 방송에서 보여준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는데 직원분이 2시간 동안 같이 찾아주셨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헤맬 때마다 항상 누군가 도와주셨고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3년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동네 슈퍼 할머니께서 매번 귤 하나를 더 넣어주시던 따뜻함, 감기에 걸렸을 때 기숙사까지 약을 사다 주셨던 관리인 아저씨, 한국어가 서툴던 제게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시던 교수님, 우리는 우리가 겪은 걸 믿자.
정우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다 틀려도 우리 마음은 진짜니까.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3년간 한국에서 찍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제 하드드라이브에 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요. 정우 오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웨이보에 올릴 거예요. CCTV가 7분 동안 거짓을 말했다면 제가 3년간 경험한 진실을 보여줄게요. 한강의 물결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본 한국,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증명할게요.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 오빠는 자신의 회사 장비를 빌려 영상 편집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오빠. 지난 겨울에 버스에서 할머니가 제게 손난로를 나눠주셨던 날이에요. 외국인인 저에게 말도 없이 그냥 내밀어 주셨어요. 이건 학교 경비 아저씨가 제 이름을 중국어로 쓰는 법을 배워서 매일 아침 중국어로 인사해 주셨던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동의 순간들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단단한 결심이 생겼어요. 이 진실을 어머니께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강에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불빛처럼 제 안에서도 작은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영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원룸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지난 3년 동안 찍었던 모든 영상과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정우 오빠도 퇴근 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었네요. 정우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 하드드라이브에는 한국 생활의 순간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설고 두려웠던 순간부터 조금씩 이곳의 온기를 느끼며 적응해가는 과정까지. 첫 번째 영상 클립은 인천공항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도착 첫날, 저는 짐을 잃어버렸어요. 당시에는 한국어도 서툴러서 무척 당황했었죠. 하지만 공항 직원 정민수 씨는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짐을 찾아다녔습니다. 괜찮아요. 꼭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준 김철수 아저씨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헷갈려 엉뚱한 역에서 내렸는데 당시 스마트폰 배터리도 없었어요. 김철수 아저씨는 자신의 일정이 있었음에도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 딸도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우리 딸도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세 번째 장면은 명동의 한 식당 주인 이영숙 아주머니였어요. 처음 혼자 식당에 들어갔을 때 주문하는 법도 몰랐던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서비스로 떡볶이까지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음식 맛있지? 다음에 또 와요. 딸 그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동네 편의점 할머니였어요. 한겨울, 시험 공부로 지친 저에게 매번 컵라면과 함께 삶은 계란을 하나씩 더 넣어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는 힘을 줘야지. 우리 손녀도 대학생이거든. 또 다른 영상에는 K-팝 콘서트에서 만난 팬들이 있었어요. 티켓이 매진되어 실망하고 있을 때 한국인 팬들이 그들의 친구가 오지 못하게 되어 남는 티켓이 있다며 저에게 나눠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가수같이 응원해요.
중국에서 여기까지 온 팬이면 더 봐야죠. 정우 오빠와 저는 밤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중간중간 울컥하는 순간도 많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인들의 친절과 따뜻함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빠, CCTV에서는 왜 이런 모습은 안 보여줬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뉴스는 종종 갈등이나 부정적인 것들만 부각시키곤 해.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친절함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매일 경험한 진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CCTV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이야말로 제가 살아온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정우 오빠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웨이보에 올릴 거예요.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방송이 숨긴 한국의 진짜 얼굴. 이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웨이보에 올린 첫날,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정은 팔로워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친한 친구들 뿐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조회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친구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댓글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했어. 정우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이튿날 아침 휴대폰을 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조회수가 5천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중국의 대형 K-팝 커뮤니티에서 제 영상이 공유된 것이었습니다. 오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흥분해서 정우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반응도 있었지만 점차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서울 여행 갔을 때 길을 잃었는데 젊은 대학생이 30분이나 같이 걸어가며 호텔까지 안내해줬어요.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웃으며 떠나더라고요. 한 사용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CCTV 방송 보고 한국 여행 취소할 뻔했는데 이 영상 보니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은 베이징에 사는 60대 여성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송만 믿고 딸에게 한국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제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나라에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겠지요. 사흘째 되는 날 조회수는 놀랍게도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한국 경험담을 댓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4년간 유학했어요. 처음엔 문화 차이로 힘들었지만 한국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명절에 집에 초대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 정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과 중국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보여주는 일부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해요. 심지어 한 중국 언론인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CCTV의 편파 보도에 대해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의 진솔한 경험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한 중국 여행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 영상을 한국 여행 프로모션에 활용하고 싶다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례도 해드리겠습니다. 정우 오빠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봐,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CCTV 방송 이후 부모님의 걱정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 영상이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안심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을 이해하게 되셨대요. 하루하루 늘어나는 반응에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었는데 이제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어요. 오빠, 이게 다 오빠 덕분이에요. 제가 정우,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3년 동안 진심으로 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믿었어요. 기쁨도 잠시, 5일째 되는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수였던 부정적 댓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의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냐? 얼마 받고 이런 영상 만든 거야?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애국심도 없는 매국노. 너도 한국 가더니 뇌 세척됐구나. 또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CCTV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개인적인 경험 몇 개로 국가방송을 부정하다니. 마치 물밀듯이 밀려오는 악플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제 개인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출신이라는 것, 서울의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까지 언급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딸을 두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공격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더 무서웠던 건 이런 댓글들이 어머니의 눈에도 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어요. 정우 오빠에게도 연락하기 싫었습니다. 내 선택이 결국 더 큰 혼란만 가져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웨이보 댓글 알림이 계속 울려대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어머니와 정우 오빠가 서로 등을 돌린 채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가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나도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이런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악플에 굴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상이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바꿨어요. 한중 양국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한국인들도 중국어 번역기를 돌려 댓글을 남기고 있었어요. 리웨이 씨,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중국 문화와 중국인을 존중합니다. 정우 오빠의 부모님도 손녀딸처럼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용기 내세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진심이 통했다는 안도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오전 7시 정우 오빠가 저희 원룸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되어 아침 일찍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우 오빠는 제 눈의 붓기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알겠어요. 뭐가? 정우 오빠가 물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외롭지만 결국 닿을 수 있다는 거요. 정우 오빠가 전에 해주었던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정우 오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 노트북을 켜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 클립 하나만 더 추가하자. 저는 오빠의 의도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새로운 메시지를 넣기로 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저는 양국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정우 오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 네, 오빠 덕분에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악플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경험한 진실, 제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이 제 삶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영상이 웨이보에 올라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댓글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제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어머니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베이징의 일상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네 강아지는 잘 있는지, 좋아하시는 두부 가게는 여전히 맛있는지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영상 제작 과제로 바빴던 저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웨이보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알림을 꺼둔 상태였는데 특별한 알림만 오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계정 활동이었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계정 장샤오잉에서 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놓으셨던 겁니다. 시간을 보니 베이징 시간으로 새벽 3시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밤중에 제 영상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것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는 상태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10분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몸은 잘 챙겨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어머니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인정해 주신 것이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2주 동안 쌓였던 긴장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정우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오빠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실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저는 더 큰 놀라움을 맞이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국제 전화가 왔다고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웨이 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조금 떨렸어요. 내 영상 다 봤다. 정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정우라는 청년도 정말 너를 아끼는 것 같더구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속의 정우 부모님도 잠깐 나오던데 참 따뜻해 보이시더라. 베이징에 오면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이 말은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결혼을 축하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정우 오빠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은 결혼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어머니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해. 내가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 다만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큰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우 오빠와 한강변을 다시 걸었습니다. 2주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결혼식 어떻게 할까? 정우 오빠가 물었습니다. 작게 해요.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자리도 준비해 주세요.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해 두고 싶어요. 정우 오빠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서울 근교의 작은 정원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벚꽃잎이 살랑살랑 내려앉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 그것이 정우 오빠와 제가 원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정우 오빠의 가족,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정우 오빠 부모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리웨이야, 이제 우리 딸이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해 두었어요. 오실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이 시작되기 전 휴대폰으로 베이징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셨더군요. 알고 있다. 예쁘구나, 우리 딸. 카메라를 돌려 결혼식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어머니 자리도 마련해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일찍 내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만든 영상 덕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더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이제 보니 국적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구나. 전화를 끊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섰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줄에 사는 정우 오빠의 대학 교수님이 맡아주셨어요. 교수님은 한중문화교류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여정의 결실입니다. 리웨이 씨가 보여준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우 오빠와 제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갑자기 결혼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베이징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딸 결혼식에 빠지면 어떡해. 그 순간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 오빠도 달려와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우 오빠의 얼굴을 직접 보시고는 가만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리웨이를 잘 돌봐주었구나. 고맙다. 정우 오빠의 부모님도 다가오셔서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오신 한국 전통차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결혼식은 예상보다 더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꽃다발을 던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리웨이야, 내 영상이 중국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단다. 이제는 국영방송에서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다루기 시작했어. 정말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준 용기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어. 엄마도 이젠 내가 자랑스럽다. 모든 하객들이 떠난 후 정우 오빠와 저는 결혼식장 정원에 남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웃음꽃을 피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오빠,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정우 오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방송은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사람의 진심은 그 어떤 화면보다 깊숙이 전해진다는 걸 우리가 증명한 거야.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한 한국, 그것이 나의 진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중국 두 문화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결국에는 모든 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나라의 진정한 이해와 교류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